이 시리즈의 첫 내용을 어떻게 갈까요? 이번 시리즈의 첫 내용은 테러입니다. 테러와의 전쟁. 축구 경기장에서도 테러가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 테러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 9.11 테러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없다. 오늘은 테러와의 전쟁을 우리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국정원이 가장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대테러 분야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국정원의 이름 없는 별이라는 걸 어디서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은 견학을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안이 센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순직했으나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분들이 이제 별로만 표시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별이 19개가 됐습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또 누군가 이름 없이 이제 순직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별이 18개에서 19개로 늘어난 거죠. 사실 이 이름 없는 별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 최덕근 영사님입니다. 이분은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북한의 $100 위조 지폐, 소위 슈퍼노트라고 부르죠. 북한의 슈퍼노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북한 공작원에 타겟이 되었고, 안타까운 건 이때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한 임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의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비슷한 별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CIA 본부에 있는 추모의 벽입니다. 더 메모리얼 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벽을 잘 보시면 별이 무려 140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대테러 활동이나 CIA 활동이 길기 때문에 순직하신 분들도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벽 앞에 보시면 조그맣게 책이 있습니다. 바로 북 오브 아너입니다. 여러분은 메달 오브 아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 군이라면 누구나 가장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훈장, 그게 메달 오브 아너죠. 이 메달을 차고 있으면은 뭐 대통령도 먼저 와서 경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영예로 알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북 오브 아너에는 조국을 위해서 임무를 하다가 순직하신 분들의 돌아가신 연도와 그리고 이름이 같이 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책 안을 잘 보시면 비어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정원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름 없는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IA 추모의 벽에 있는 이 별의 숫자가 점차 늘어납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이제 매 5년간 별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 차트인데요. 2009년 이후로 별의 숫자가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 없는 별도 그렇고 CIA의 추모의 벽도 그렇고, 문제는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지금도 테러 전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국정원에서 하면 가장 유명한 것, 국정원 건물 앞에 보면은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운석이라고 하는데요. 국정원에 취하는 방향, 목표를 적어 놓은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게 사실은 초대 국정원의 원운석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테러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조직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2023년인데 전쟁과 테러는 더 심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았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을 바라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 터지면서 세계는 커다란 전쟁만 2개가 동시에 펼쳐지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어떤 상황입니까? 쿠데타 벨트라고 해서 2020년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들을 무려 벨트로 엮을 수 있을 정도로 쿠데타 열풍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혼란에 많이 빠져 있고, 아프리카를 여행하거나 아니면 기업 목적이거나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테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가장 큰 고민이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멘과 맞닿아 있는 바다가 바로 그 유명한 홍해입니다. 홍해의 끝은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유럽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화물선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그 앞에 있는 화물선들을 만약에 공격을 하면은 가장 큰 테러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게다가 이 후티 반군은 시아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옆에 있는 사우디나 주변 나라들은 대부분 순위파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미국한테 공격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들이 이 홍해를 통과하는 일본의 화물선을 납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군대입니다. 헬기를 타고 접근을 하고 테러리스트라기보다는 특공대에 가까운 어떤 그런 복장과 장비를 착용한 군인들이 화물선에 내린 다음에 조종석으로 가서 이들을 납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멘 후티 반군이 우리나라 화물선에도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중심이 된 대테러 센터인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선박에 예멘 후티 반군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접근을 하거나 그런 시도를 했었다고 하니까 언제라도 우리 화물선이 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 가장 예민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해바다 앞쪽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아덴만입니다. 2011년 우리나라 화물선이 납치되고 청해부대가 출동을 해서 소말리아 해적을 물리치고 이제 석혜균 선장님이 부상을 당하고 수송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국정 교수님이 수술을 하셔갖고 되게 화제가 됐던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이 발생된 곳이 바로 그 예멘의 아래이자 홍해에서 바로 나온 그쪽 아덴만입니다. 사실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테러는 북한에 의한 테러를 떠올리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 테러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1969년 대한항공 YS-11 납북 사건이 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는 북한 요원이 타고 있었죠. 이 북한 요원이 권총으로 기장을 위협해서 이 비행기를 서울이 아닌 북한으로 착륙하기를 요구합니다. YS-11기가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 착륙을 했고요. 북한 영공에 들어가자마자 북한 전투기들이 우리 대한항공을 호위했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50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39분 정도는 납북된 지 한 2달 정도 후에 돌아왔지만 문제는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분들 12분은 현재까지도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에 의한 테러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대테러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1988년에 우리가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됐죠. 외국인들도 많이 올 때 북한이 이때 테러를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국제 테러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요청이 굉장히 강해졌고 대통령 직속의 대테러 대책위원회가 이때 구축이 되게 됩니다. 덕분에 서울올림픽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테러하면은 대한민국은 북한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인식을 한 방에 뒤바꿔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 테러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건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강국 미국의 심장에 거의 3,000명의 사망자가 난 어마어마한 테러, 특히 민간인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썼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테러와 궤를 달리하는 테러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알카에다, ISIS, 그리고 HTS, KTJ처럼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테러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어떤 이슬람 테러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2004년 6월 20일 대한민국 국민 김선일 씨가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로잡은 다음에 어떤 요구를 했죠.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을 죽이겠다. 결국에는 김선일 씨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국민도 테러의 예외가 될 수 없구나. 미국민만 위험한 게 아니구나. 우리 마음속에 왔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2005년 국정원을 중심으로 테러정보 통합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 테러 관련한 기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테러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글로벌 테러를 대비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테러정보 통합센터가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테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끔찍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바로 2015년 세상을 놀라게 한 파리 연쇄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극단적 이슬람주의 ISIS에 의한 테러였고요. 이때 파리에서 하루에 연쇄적으로 6곳에서 동시다발적
테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까지 참관해서 보고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의 축구 경기장에서도 테러가 발생을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는데 뻥 소리가 나니까 선수들이 놀라서 공을 몰다가 쳐다보는 장면이 그대로 영상을 타고, 그 이후로 연쇄적으로 파리 발생을 하는데, 극장에서 발생한 이 자폭 테러로 사망자가 무려 130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폭 테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건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IS가 프랑스를 테러한 이유가 프랑스가 미국의 그런 동맹의 일원이었다라는 이유를 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IS가 지정한 미국 십자군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대한민국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와 같은 대상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리 테러 사건 바로 다음 해 대한민국 대테러 정책의 근거가 되는 테러 방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대테러 어떤 전략이나 대테러 조직들은 이 테러 방지법을 근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 방지법은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유엔이 정한 테러 단체만을 법률상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하마스는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가 아닙니다. 왜냐? 거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 조직이죠. 테러 조직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과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유엔이 정한 테러 단체는 이런 테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알카에다, ISIS, HTS, KTJ. 지금 제가 말한 조직은 시리아의 북서부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조직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2015년에는 알카에다를 총한 인도네시아인 3명이 국내에 있다가 추방되는 일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중앙아시아 국적에 있는 근로자가 KTJ에 자금을 송금했다가 역시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21년에는 국내에서 키르기스탄 출신 근로자가 HTS의 테러 자금을 송금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법에 심판을 받았죠. 특히 우리를 놀라게 했던 어떤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요. 유엔 지정 테러 단체라고 말하는 알-누스라라는 단체인데요. 이 알-누스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경복궁과 북한산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직원들이 국내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경계심은 지금도 당연히 늦춰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테러 방지법을 기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 센터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상 대테러 특공대를 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강철 부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부대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육군 707 부대, 해군은 UDT, 또 스와스로 많이 알려진 경찰 특공대, 그리고 해경 특공대, 이렇게 4곳이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이 지정한 대테러 특공대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상 또 탈레반이 점령을 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미군의 마지막 비행기에 아프가니스탄들이 매달리고 같이 가자고 붙잡는 일들이 있었죠. 정말 가슴 아픈 사진이 있었는데 현재가 그런 상황이고요. 얼마 더 2023년 아펙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되는 우리의 목표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대만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리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당연히 안 쳐들어갈 줄 알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면전을 펼치려고는 그 직전까지 아무도 몰랐으며 2001년의 9.11 테러는 예측조차 못했고 2015년의 파리 프랑스 테러는 미국이 아닌 국가가 저렇게 전면적인 테러를 받을지는 역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고 테러의 위험이 높고 그런 곳이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죠. 우리는 북한과 지금 휴전 상황에 있고 게다가 2023년 11월 북한은 대한민국과 9.19 군사합의를 파기를 선언을 했죠.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자, 그걸 위해서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있는 감시초소 GP들을 복원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북한 해안에 있는 해안포들을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러의 위협은 가장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2022년 북한은 대한민국 영공에
드론을 보내는 그런 간첩 활동도 저질렀습니다. 아마 기억에 나실 겁니다. 지금이야 뭐 카메라를 달아서 감시만 했지만 뭐 폭탄이라도 달지 말라는 법이 없는 우리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홍해에서도 뭐 별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특별한 테러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건 우리가 대테러 활동, 경계 활동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국정원의 원훈석에 써있는 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양지, 우리 국민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게 가장 베스트한 거겠죠. 테러는 우리나라하고 멀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우리 대테러 조직센터, 우리 테러 정책의 목표일 겁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 완벽한 경계태세, 테러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 또 많은 분들의 그런 봉사, 또 어쩌는 경우에는 국정원의 잃어버린 별처럼 임무 중에 이제 순직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대테러 모범 국가입니다. 대테러 모범 사례죠. 왜냐하면 테러 방지법도 잘 지정이 돼 있고 또 오랫동안 북한의 테러 위협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비교적 테러 방지 조직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시겠지만 대테러 센터가 중심이 돼서 매일매일 테러 동향을 체크하고 있고요. 정말 마치 백조가 위에는 평온하지만 아래 발은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요원들, 많은 공무원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러 방지는 국가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떠오르는 임무죠. 정말 음지에서 우리 양지에 있는 국민들의 편안한 어떤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도 테러에 대한 경계 절대 늦추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